서둘러. 당장 그만둬요. 김 부장의 고함이 VIP 룸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가슴을 계속 눌렀어요. 미쳤어? 괜히 나서서 VIP한테 함부로 손 떼면 어떡해.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규정도 모르나? 당장 손 떼. 유나야, 그만해. 문제만 커져. 동료들마저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가슴 압박을 계속했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대비됐죠. 미친 것 같아. 저렇게까지 해서 뭘 얻으려고? 영웅놀이 하려나? 비웃음이 들려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회장님의 가슴이 움직였어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신 거였죠. 맥박이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방금 한 생명이 되살아났다는 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아입니다. 올해 29,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화려한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제 하루는 그리 특별할 것 없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하고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린 뒤 출근 준비를 합니다. 서울 외곽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번 돈은 거의 다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게는 이 일이 그냥 생계수단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꿈이나 야망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매달 정해진 돈을 받고 어머니 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 마카오 갤럭시 카지노 최고층 VIP 룸에 들어서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간 근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VIP 룸은 언제 와도 다른 세상 같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하죠. 돈이 오가는 자리니까요. 저는 정해진 자리, 포커 테이블 앞에 서서 오늘의 첫 게임을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딜러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손은 허리 뒤로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예요. 5년째 같은 동작이니까 이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특별한 손님이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한 노신사가 들어오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진회색 맞춤 정장을 입고 계셨죠. 키가 크고 어깨가 곧아서 나이에 비해 당당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있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이 바로 장태훈 회장이었거든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금융그룹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마카오에서는 꽤 유명한 VIP 고객이시죠. 회장님은 천천히 제 테이블로 걸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딜러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회장님. 좋은 게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카드를 섞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게임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첫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고 빠르게 카드를 돌렸어요. 회장님은 카드를 받으시면서 잠깐 저를 쳐다보셨는데 그 시선이 묘했어요. 뭔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게임이 진행되면서 회장님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노련하셨어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배팅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모습이 마치 예술 같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회장님의 다른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거든요. 처음엔 긴장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요.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이 연달아 회장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칩들이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감탄하면서 박수를 쳤죠. 역시 장 회장님이시네요. 오늘 운이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칭찬이 쏟아졌지만 회장님은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지쳐 보이셨거든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뭔가 공허한 표정이셨어요. 네 번째 게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카드를 받으시면서 갑자기 이마를 짚으셨어요.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지더라고요. 회장님, 괜찮으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른 손님들도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셨죠. 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회장님은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게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 보였어요. 손떨림이 더 심해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카드를 보시는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 게임에서 회장님은 처음으로 패배하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연승이 끊어진 거였죠. 다른 손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다른 걱정이 앞섰어요. 회장님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파랗게 질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게임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한 게임만 더 하죠. 고집을 부리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컨디션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회장님의 상태는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여섯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칩을 걸으셨어요.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 같았죠. 다른 손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셨어요. 저는 카드를 돌리면서도 계속 회장님을 관찰했어요. 호흡이 점점 빨라지고 계셨거든요. 손에 든 카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카드를 놓치셨거든요.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회장님은 카드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셨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비틀거리셨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중심을 잃으신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누군가 외쳤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이미 쓰러지고 계셨어요.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바닥으로 떨어지셨거든요. 순간 VIP 룸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의사를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침착했어요. 아니, 침착해야 했거든요.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갑자기였거든요.
아버지는 제 앞에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그 후회가 저를 응급처치 자격증을 따게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테이블을 빠르게 돌아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저는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맥박도 매우 약했고요. 이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규정 같은 건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지금 제 앞에 쓰러져 있는 분은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였거든요. 누군가의 가족이었어요. 모두 뒤로 물러서 주세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자리를 비켜줬죠. 저는 무릎을 꿇고 회장님 옆에 앉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이분을 살리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VIP 룸의 화려한 조명 아래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돈도, 지위도, 규정도 모두 의미 없어졌거든요. 오직 한 사람의 생명만이 중요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순간 VIP 룸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황금빛 샹들리에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 펼쳐진 상황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는 않았죠. VIP 고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경호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정작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회장님께 다가가려다가 잠깐 멈춰 섰어요. 머릿속에서 갑자기 회사 규정이 떠올랐거든요. 딜러는 고객과의 신체 접촉을 금지한다. 특히 VIP 고객의 경우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입사할 때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때 관리자인 김 부장님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모두 물러서세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김 부장님이 큰 소리로 지시하셨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거든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되면 우리 회사가 책임져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책임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수군거리기만 했죠. 어떡하지? 회장님이 이러시면 우리 카지노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의료진은 언제 와?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거든요. 회장님은 의식을 완전히 잃으신 상태였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도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호흡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슴이 전혀 오르내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부장님, 회장님 호흡이 멈췄어요. 제가 급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김 부장님은 오히려 당황하셨어요. 서딜러, 당장 물러서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CPR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김 부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유나야, 그냥 있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의료진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심정지 상황에서는 4분이 골든타임이라는 걸. 그 시간이 지나면 뇌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도요.
지금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회사 규정을 지키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리라는 목소리였어요. 만약 내가 CPR을 했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분은 죽을 수도 있어. 회사에서 나를 해고할지도 몰라. 그래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 갈등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회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7년 전 아버지가 제 앞에서 쓰러지셨을 때의 기억이요.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119에 신고하고 울기만 했죠.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즉시 CPR을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땄어요. 다시는 제 앞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서둘러 당장 그만둬요. 김 부장님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회사 규정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저는 회장님의 가슴 정중앙에 손바닥을 올리고 다른 손을 그 위에 깍지 끼듯 포겠어요. 그리고 힘껏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계속 눌렀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저를 말리려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 제 손 아래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30번을 누른 뒤 저는 회장님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 뒤 코를 막고 입에 입을 맞댔어요. 그 순간 VIP 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두 번의 인공호흡 후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손바닥에 전해지는 감촉이 생생했어요. 딱딱한 갈비뼈와 그 아래 뛰어야 할 심장이 느껴졌거든요. 유나, 그만해. 지금 당장. 김 부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말렸어요. 지금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하게 놔둬요. 목소리의 주인은 VIP 고객 중 한 분이었어요. 의사라고 하셨던 분이었죠. 저 딜러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김 부장님도 잠시 멈춰 서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했어요.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가슴 압박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네 번째 사이클을 시작할 때였어요. 갑자기 회장님의 가슴이 움직였어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신 거였죠. 맥박이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저도 목에 손을 대보니 약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어요. 너무 다행이었거든요. 회장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의식을 되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응급실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들것과 응급 장비를 가지고 온 의료진이었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었어요. 저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심정지 상태였어요. CPR 4사이클 정도 시행했고 지금 맥박과 호흡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잘하셨네요.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응급구조사가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기보다 불안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였거든요.
회장님이 들것에 옮겨지면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희미하게 눈을 뜨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회장님이 제게 감사 인사를 해주신 거였죠. 응급차가 떠난 후 VIP 룸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고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결국 직원들만 남게 되었어요. 김 부장님이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서윤아 딜러, 사무실로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을 구했지만 저는 회사 규정을 어겼거든요. 그것도 아주 중대하게요. 사무실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후회되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인데 후회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단순히 제가 해고당하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될지. 사무실 문을 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늘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거든요. 김 부장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김 부장님의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부장님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셨거든요. 서윤아 딜러. 김 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직원 규정집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 중대한 규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딜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과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할 말이 있었지만 일단 부장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VIP 고객에게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했죠.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김 부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거든요. 만약 장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 하지만 회장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요. 김 부장님이 책상을 탁 치시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장님,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됐고 말고요. 당신은 딜러예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응급처치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건 상관없어요. 김 부장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여기는 카지노예요.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역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역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부장님,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회장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의료진이 왔을 거고 병원에서 처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심정지는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런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은 딜러일 뿐이에요. 김 부장님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딜러일 뿐이라는 말이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 같았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는 선배 딜러들이었어요. 부장님, 윤아 때문에 다른 고객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최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괜히 나서서 문제만 키웠어요. 박 선배도 거들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유나야, 내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 줄 알아? 여긴 내가 의료행위 할 곳이 아니야. 최 선배의 말이 저를 더 위축시켰어요. 동료들마저 저를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선배님들, 저는 그냥 뭐, 착한 일 했다고? 그런 건 집에서 하라고. 여기서 그런 짓 하면 우리 모두가 피해봐. 박 선배의 목소리는 더 매서웠어요. 내가 규정 어기는 바람에 우리 팀 전체가 조사받게 됐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였죠. 그리고 말이야. 최 선배가 의자에 앉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혹시 내가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줄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 순수하게 사람 살리려고? 그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마. 박 선배가 비웃듯 말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분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선배님들, 저는 정말 됐어. 변명하지 마. 김 부장님이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어요. 어쨌든 결과는 심각해요. 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어요. 김 부장님이 받으셨는데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후 김 부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서윤아 딜러,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집에 가서 대기하세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업무 제외라는 건 사실상 해고 수순이었거든요. 부장님, 그럼 제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김 부장님의 말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어떤 여지도 없었거든요.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동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소리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라커룸에서 제 물건들을 챙기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사람을 살린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선배 딜러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유 선배였는데 평소에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유나야, 괜찮아?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했거든요. 선배님, 많이 속상하지? 나도 내 마음 이해해. 사람 살린 게 잘못이 될 리 없는데. 유 선배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네,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돼요. 제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만약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유 선배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내 성격이 원래 그렇지. 하지만 세상이 너만큼 따뜻하지 않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 안 돼요. 저는 가방을 매면서 말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 때문에 지켜만 볼 수는 없어요. 카지노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마카오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 잘못한 걸까?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규정을 어긴 건 맞지만 사람을 살린 것도 맞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유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게 뻔했거든요. 조심히 다녀. 몸 관리 잘하고. 네,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시던 순간, 제가 CPR을 시작했던 순간,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은 복잡했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창 밖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저도 그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해고당하는 걸까요? 그럼 어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회장님은 살아계셔. 그 생각이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 꿈속에서도 어젯밤 일이 반복됐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시는 장면, 김 부장님의 차가운 시선, 동료들의 비난.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뻔했거든요. 업무 제외라는 말이 사실상 해고, 통보의 전 단계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퀭하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었어요. 모두 회사 번호였어요. 아마 출근하라는 연락인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서윤아입니다. 아, 유나 씨. 오늘 오전 10시까지 회사로 나와주세요. 인사부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직원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인사부장님을 만난다는 건 정식으로 처분을 통보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탔어요. 마카오의 아침 거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가게들도 문을 열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카지노에 도착했을 때는 9시 50분이었어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경비원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분인데 오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벌써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호기심 반, 동정 반이었죠. 인사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딜러 말이야, 정말 무모했어. VIP 고객한테 함부로 손댄다는 게 처음부터 좀 튀는 애였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인사부장님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장님과 김 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인사부장님이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서윤아 씨,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사부장님이 서류를 넘기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당신은 회사의 핵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VIP 고객과의 무단 접촉, 의료행위 실시, 관리자, 지시 불복종 등이 그것이죠. 하나씩 나열하시는 내용들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했어요. 이런 행위는 우리 카지노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부장님, 하지만 저는 사람을 살렸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결과론일 뿐입니다. 과정에서 수많은 규정을 어겼잖아요. 김 부장님이 끼어드셨어요. 만약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책임을 질 수 있었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실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사부장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여기는 규칙과 질서가 중요한 곳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뭘 해도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부득이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사부장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해고 통지서였어요. 서윤아 씨, 오늘부로 해고 처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까 충격이 컸거든요. 이유는 업무 규정 위반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며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장님,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오늘 중으로 나가주세요. 인사부장님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떤 여지도 없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받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꾹 참고 걸었어요. 문을 나서면서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영웅 놀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 부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비아냥거리는 톤이었죠. 라커룸으로 내려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었거든요. 라커룸에는 몇 명의 동료들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유나야. 유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결국 이렇게 됐구나.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른 선배들은 못 본 척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물함을 열고 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쌓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작은 화장품들, 여분의 유니폼, 개인 용품들.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 첫 급여를 받았을 때의 기쁨, 동료들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유나야, 좀 심했다. 최 선배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규정이 규정인데. 박 선배가 거들었어요. 너도 너무 나섰어. 딜러가 무슨 의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선배님, 저는 사람을 살렸어요. 제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규정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야, 유나야. 지금 상황 파악 못해? 박 선배가 눈을 부라렸어요. 넌 이미 잘렸어. 더 이상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이 제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저는 됐어, 됐어. 더 이상 듣기 싫어. 최 선배가 손을 흔들며 저를 막았어요.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바뀔 건 없어. 그냥 받아들여.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방에 마지막 물건을 넣고
사물함 문을 닫았어요. 빈 사물함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살았잖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을 담은 말이었어요. 뭐라고? 박 선배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메고 라커룸을 나왔어요.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카지노를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5년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곳이 되었죠. 1층으로 내려와서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시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뒤돌아봤어요. 화려한 카지노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거든요. 길 한복판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갈 곳은 있었지만 갈 마음이 없었어요. 벤치를 찾아서 앉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사람을 살린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어요. 당분간 수입이 없을 텐데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억울하고 분하고 무력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파랗게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이었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제 회장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었던 말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거든요. 그래, 적어도 한 사람은 살았어. 그 생각이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줬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똑같이 할 거야.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가방을 들고 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제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예전의 유나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왜 나는 멈출 수 없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회장님을 도왔던 이유가 뭐였는지요. 그때 문득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22살이었을 때였죠.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부탁하신 장을 보러 나갔었거든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셔서 함께 나가자고 하셨죠. 유나야, 저기 과일 좀 사자. 아버지가 사과를 고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거든요. 과일을 고르고 계산을 마친 후 시장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멈춰 서셨어요. 아버지,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는 가슴을 누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아버지, 잠깐 쉬어요. 저는 아버지를 근처 벤치로 모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유나야, 119회.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벤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셨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제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두들 멀리서 구경만 했거든요. CPR 할 줄 아는 분 없나요? 제가 간절히 외쳤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되면 어떡해. 전문가가 와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모두들 방관자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흔들면서 계속 불렀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호흡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때 누군가 한 명만 도와줬다면 그 생각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장례를 치른 후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제 앞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어요. 주말마다 빠짐없이 나가서 배웠죠. CPR, 하임리히법, 응급상황 대처법. 모든 걸 익혔어요. 자격증을 딸 때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그 6개월 동안 저는 하나의 다짐을 품고 있었어요. 내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게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그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알겠었어요. 제가 왜 멈출 수 없었는지를요. 어젯밤 회장님이 쓰러지셨을 때 저는 7년 전 그날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순간을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도울 수 있었거든요. 규정이 뭐가 중요했겠어요? 직장이 뭐가 중요했겠어요? 한 사람의 목숨 앞에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할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품었던 다짐을 지킨 거니까요. 아버지, 저는 지켰어요. 제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직장을 잃었지만 저는 제 신념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VIP 병동, 장태훈 회장이 눈을 뜬 건 사흘 후였어요. 하얀 천장과 의료진들의 바쁜 발소리가 귀에 들어오면서 의식을 되찾으셨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시나요?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장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 좀. 목이 말라서 말씀하시기 어려워 보였어요. 간호사가 얼음물을 가져다 드렸죠.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한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의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마카오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님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카지노에서 쓰러졌던 순간,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눌러주었던 감각이요. 그 딜러는 어디 있나요? 회장님이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네, 딜러라고 하시면 의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박 비서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분이었죠. 20년 넘게 회장님을 모셔온 측근이었어요. 회장님, 의식을 되찾으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박 비서가 안도하면서 인사했어요. 박 비서, 마카오에서 나를 살린 그 딜러 말이야. 지금 어디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들어 있었어요. 아, 그 여직원 말씀이시군요. 박 비서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표정이 좀 어색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됐나? 왜 그런 표정이야? 그게 회장님을 구한 직후에 해고됐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놀라셨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셨죠.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카지노 측에서는 VIP 고객 접촉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 직원이 회장님께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을 살린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거였죠. 어디 그런 법이 있어? 사람을 살린 게 죄가 돼? 카지노 입장에서는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딜러 이름이 뭐지? 연락처는? 회장님이 급하게 물어보셨어요. 서윤아라고 합니다. 29세 마카오에서 5년간 딜러로 근무했어요. 박 비서가 미리 조사해온 자료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연락처랑 주소도 알아봤습니다만 당장 연락해.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 하지만 회장님 아직 몸이 상관없어. 당장 연락하라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더 자세한 신상 정보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박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혹시 몰라서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받아보셨어요. 윤아의 기본 신상 정보부터 학력, 경력, 가족관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윤아, 1996년생, 부산 출신. 회장님이 중얼거리면서 읽어보셨어요. 부모는 아버지 서정호, 7년 전 사망. 어머니 이영희.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의 손이 멈춘 건요.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영희입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박 비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이 이상해지는 걸 놓치지 않았죠. 회장님 괜찮으시나요? 이영희라고 했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영희, 1967년생이라고. 박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1967년생 이영희. 그 이름과 나이가 회장님의 기억 속 깊은 곳을 건드린 거였어요. 30년 전, 아니 정확히는 31년 전의 기억이요. 혹시 사진이 있나?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사진 말씀이신가요? 그래, 빨리 보여줘. 박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회장님께 보여드렸어요. 병원에서 촬영된 환자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화면 속의 여자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회장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맞았거든요. 31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자신이 버렸던 여자였어요. 이영희. 이름을 부르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박 비서는 회장님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박 비서.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비서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윤아의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1996년 3월 15일입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확인하면서 대답했어요. 1996년 3월. 회장님은 빠르게 계산해 보셨어요. 자신이 영희와 헤어진 시기가 1995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언제 죽었다고 했지? 7년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나가 태어난 시기, 영희가 기르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라고 불렸던 남자의 존재,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DNA 검사 같은 건? 회장님? 박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다시 서류를 들어보셨어요. 유나의 사진이 있었어요. 29살의 맑은 얼굴이었죠. 그 순간 회장님은 확신했어요. 유나의 눈빛이, 코의 모양이, 입술의 라인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박 비서,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당시 회장님은 30대 후반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키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만난 게 영희였어요. 영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회계 일을 하는 조용하고 착한 여자였죠. 회장님보다 5살 어렸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1년 정도 사귀면서 회장님은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영희와 함께 있을 때만은 CEO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영희가 임신했다고 고백한 거였어요. 그때 회장님은 중요한 비즈니스 딜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기업 총수의 딸과 결혼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거든요. 그 결혼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영희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선택해야 했죠. 사랑과 성공 사이에서요. 결국 회장님은 성공을 택했어요. 영희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헤어지자고 했죠.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아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차가운 말이었어요. 영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영희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후로 회장님은 영희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찾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희는 아이를 낳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아이를 키웠던 거죠. 그 아이가 바로 유나였어요. 자신의 친딸이었던 거였어요. 내 딸이 날 살린 거야.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자신이 버린 딸이 30년 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요. 아이러니했어요. 자신이 돈과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가족이 결국 자신을 구해준 거였거든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나요? 박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버렸는지 깨달았거든요. 유나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자신이 스스로 포기한 거였죠. 더 아픈 건 유나가 카지노에서 해고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을 구해줬다는 이유로요. 박 비서, 당장 마카오 카지노에 연락해.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유나를 복직시키라고 해. 아니, 더 좋은 조건으로. 네, 하지만 빨리 해. 회장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유나 어머니.
영희 씨 병원비는 내가 모두 부담하겠어.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가요? 박 비서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유나를 만나지? 아버지로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유나는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걸 모르니까요. 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을 말한다면 유나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영희는 왜 유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자신을 원망해서일 거였어요. 아니면 유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박 비서, 우선 유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 그리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절대 부담스럽게 하지 마. 자연스럽게. 회장님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30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그 딸에게는 아버지라고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유나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딸의 모습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3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딸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비록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는 아니더라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어요. 마카오에서의 경력이 있어도 국내에서는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해고, 이력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커졌어요. 당분간 수입이 없을 텐데 저축한 돈으로는 몇 달 버티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노트북을 켜고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어봤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씨 맞으신가요? 잠깐 뵙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요. 뭔가 정중한 말투였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카지노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싶었거든요. 어떤 분이신데요? 마카오에서 유나 씨께 신세를 진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장태훈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CPR을 해드렸던 그 회장님이었거든요.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문을 열고 나가니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분이 바로 장태훈 회장님이었어요. 평소보다 편한 복장이셨지만 여전히 위험 있어 보이셨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색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해고되던 날이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네, 위로 올라가세요. 좁은 원룸이라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님은 신발을 정중하게 벗고 들어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이런 곳까지 찾아와서. 회장님이 방 안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다렸어요. 먼저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유나 씨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다행히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사실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회장님을 구한 건 기쁘지만 그 때문에 해고당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들었어요. 유나 씨가 그 일로 해고됐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제 말을 가만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했거든요. 유나 씨, 혹시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셔서 놀랐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아, 병원비 때문에 일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저희 일이니까요. 저는 선을 그었어요. 아무리 고마운 일이라고 해도 너무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회장님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 제게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저는 사업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버렸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키우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떠나보냈어요. 차가운 말로 돈으로 정리하려고 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 후로 계속 후회했어요. 성공은 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표정이셨거든요. 유나 씨를 보면서 그때 제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회장님의 과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맞아요. 상관없는 사람이죠.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유나 씨가 저를 살려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요. 회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회장님,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잘못 살았어요. 사람보다 돈을 택하고 사랑보다 성공을 택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저한테 왜? 유나 씨가 저를 구해준 건 단순히 의료행위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 인생의 잘못된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유나 씨는 규정보다 사람을 택했어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요.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30년 전에 하지 못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회장님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회장님의 팔을 잡아드렸어요. 저는 회장님을 살린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제 과거를 넘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7년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앞에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후회가 저를 응급처치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제 앞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을 때, 네, 회장님이 아니라
제 아버지를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께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회장님은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유가 뭐든 유나 씨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요.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저는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이렇게 찾아오실 필요는 없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는 깨달았어요. 회장님이 일어나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나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뭔가요? 어머님께 안부 인사 좀 전해주세요. 딸을 잘 키우셨다고. 그 말을 하실 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네, 전해드릴게요. 회장님은 명함을 꺼내서 제게 주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문까지 배웅해 드렸어요. 차에 타시기 전에 회장님이 다시 한번 저를 보셨어요. 유나 씨, 정말 고마웠어요. 차가 떠나간 후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거라는 것이요. 회장님이 주고 가신 명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짧은 순간 같은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리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서울 강남에 새로 문을 연 생명나눔 응급구조 교육원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일자리 제안을 받았을 때 놀랐어요. 장태훈 회장님이 설립한 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돈만 쫓아 살면서 놓친 것들이 있어요. 이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고 싶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오늘도 교육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부들, 직장인들, 대학생들. 모두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온 분들이었죠. 자, 이제 가슴 압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네킹 앞에서 시범을 보였어요. 손바닥 아래쪽을 가슴 정중앙에 올리고 다른 손을 깍지 끼듯 포갭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따라했어요. 중요한 건 속도예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눌러주세요. 한 중년 남성분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제대로 안 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CPR을 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0%예요. 하지만 CPR을 하면 그 가능성이 30% 이상 높아져요. 교육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위험할 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배운 지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교육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장태훈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수업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유나 씨가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회장님의 표정이 따뜻해 보였어요. 어떠세요?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20명이 새로 배워갔어요. 회장님이 뿌듯해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어머니 병원비 지원은 정말 감사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어요. 회장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6개월 전부터 어머니의 치료비를 회장님이 지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받아들였거든요. 덕분에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가족의 소식을 듣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잠시 교육장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유나 씨, 후회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뭐요? 마카오에서의 일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딜러로 일하고 있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는지요? 아니요, 전혀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하는 일이 훨씬 의미 있거든요. 회장님이 제 말을 가만히 들으셨어요. 그때 저는 돈을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위해 일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네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거든요. 회장님이 교육장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매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 구하는 법을 배워가요. 그게 제게는 어떤 사업보다 보람돼요. 저는 회장님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6개월 전에 차가운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맞아요. 그날 유나 씨가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회장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요. 해가 완전히 져서 교육장에 불이 켜졌어요. 따뜻한 조명이 우리를 감쌌어요. 유나 씨,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썼어요. 그날 나는 한 생명을 살렸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었다. 나 역시 진정한 내가 되었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그 별 중 하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법을 가르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일이요. 칩이 멈춘 그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생명들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